가을 배추, 김장 배추 도대체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생육 특징별로, 특성별로 어느 시기엔 어떤 거 줘야 되고, 어느 시기엔 뭘 줘야 배추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얘네는 밭의 pH 교정.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 산성화된 밭을 중성으로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pH로 뿌리옥을 방지한다 라는 건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실제적으로는 되게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드남들입니다. 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원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좀 시원한 데서 찍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옮겼는데, 근데 너무 어색해요. 그렇죠. 이게 자리가 이게 저희 시설물이 아니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씩 지나다니잖아요. 좀 창피합니다, 뭔가. 이게 농막은 사람이 없어서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가 또 조금 외져 있어. 외져 있다 보니까 외진 주말 농장의 농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참 편하게 찍었는데, 여기는 정면을 보더라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후면에도 가끔씩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이 네. 계셔가지고 참 많이 어색한데 어쨌건 농막보단 시원하다. 네. 근데 또 이제 뭔가 너무 야외여서 우리가 소리를 줄일 수가 없는데, 그렇죠. 큰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또 약간 쳐다보고 가가지고 창피하다. 이렇게 이중고를 겪으면서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네네. 그 점을 좀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맨날 성분 얘기하고 비료 얘기하고 그다음에 막 막걸리 얘기하고 바닷물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하나 작물을 딱 정해가지고 배추. 이번 시간에는 가을 배추, 김장 배추 도대체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생육 특징별로, 특성별로 어느 시기엔 어떤 거 줘야 되고, 어느 시기엔 뭘 줘야 배추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진짜 이거는 꿀정보예요. 배추는 왜냐면 또 많이들 하셔. 네. 그냥 전업농뿐만 아니라 그냥 소규모 하시는 분들이나 텃밭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 드실 거는 그렇죠. 좀 최대한 하시려고 하시니까. 맞습니다. 그죠? 배추 좋아요. 이게 고추 하려고 했는데 사실 늦었어요. 고추는 그러면은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내년도에 우리가 그렇죠. 작기 시작에 맞춰가지고 내년 한 5월쯤에 딱 이렇게 정식할 시즌쯤에 딱 이렇게 릴리즈 할 수 있는 걸로 열심히 원하시는 작물들 댓글 달아주십시오. 맞습니다. 어쨌건 첫 번째 작물 포커스로 이 작물을 잘 키워보자. 작물 대신 키워준 남자 작대남. 작대남이요? 작대남 1편 바로 배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배추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추 관련해서는 되게 저희가 경험이 많잖아요. 어찌됐건 저희가 그렇죠. 진도도 진짜 많이 갔었고, 그럼요. 강원도도 정말 많이 횡성도 다녔고요. 가고 평창도 가고 그렇죠. 강릉도 가고 뭐 안반대기도 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대각선으로. 정말 많이 갔었죠. 또 이제 거기 강원도에서 고랭지 하시는 분들께서 또 이제 화주분들이시거나 또 이제 계약 재배 하시는 그런 뭐 이제 유통업자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진도 찍으시고 다시 또 강원도 가시고 그 중간중간 또 이렇게 충청도도 걸쳐 계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뭐 가을 배추, 뭐 고랭지 배추, 월동 배추 키우는 거 많이 봤죠, 사실. 너무 많이 봤죠.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진짜 한 3년 동안은 배추만 한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제가 배추 열심히 할 때였는데. 배추 그래서 너무 정감이 가는 작물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아마 시작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 그러면은 밭을 만드는 것부터 모종을 키우는 거,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정식하고 활짝 되고 이 친구들 자라면서 결구되고 그 다음에 수확하는 과정까지 쭉 얘기를 해보면서 그 과정 안에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구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결구는 약간 과수로 따지면 착색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딱 이제 결구가 또 잘 돼가지고 속잎들이 이렇게 딱 층층이, 그걸 이제 배추를 로제트형 작물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 위에서 봤을 때 장미꽃 모양. 그렇죠. 딱 그게 예쁘게 되는 게 또 이제 상품성이 좋은데, 물론 뭐 오이망에 몇 들어가느니 뭐 88망에 들어가느니 크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구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챙겨야 되는 뭐 관수 요령이라든가 양분 관리 요령도 차차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시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밥 만들기. 그거 하기 전에 혹시 배추도사 무도사 알아요? 알죠. 은비가비처럼. 알죠.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배추 영상이니까 배추도사 하실래요? 무도사 하실래요? 근데 그거 저 이미지로만 알아요. 그래요? 만화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럼 배추도사요. 제가 무도사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배추도사님 진행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배추도사입니다. 밥 만들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밭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석회를 뿌리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pH 보정이라든가 칼슘의 공급적인 차원에서 네. 좀 많이들 석회를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근데도 배추는 더 유난히 더 많이 뿌리시려고 하고, 배추밭 같은 경우가 이제 포터 트럭으로 쭉 가시면서 이렇게 쫙 그 흰가루 날리는 거 보면 전부 다 이게 석회 뿌리시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유독 배추에 석회를 뿌리는 게 되게 관행적으로 많이 뿌리는지 그거부터 한번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 그러니까 배추에 석회를 많이 뿌리는 게 뭐 많이 뿌려야죠. 많이 뿌려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번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회는 우리가 항상 추천을 드렸을 때 이게 탄산 석회건, 네. 석회 고토건, 석회 유황이건, 뭐 황산 칼슘이건, 생석회건, 수석회건. 저희가 그래도 또 더워가지고 그때 생석회, 수석회 거꾸로 얘기했나봐요. 맞아요. 댓글 보고서 제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나 싶었는데 어쨌건 생석회, 수석회건 얘네는 밭의 pH 교정.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 산성화된 밭을 중성으로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수산화이온, 칼슘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칼슘과 붙어 있는 OH이온, 수산화이온, 알칼리이온을 공급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꽤나 병이 많이 옵니다. 정말 많이 오죠, 병. 꽤나 네. 병이 많이 오고, 근데 저는 또 사실 배추의 그런 병 방제가 크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소신 발언입니다. 네네네. 다른 작물들이랑 비교했을 때 배추의 병의 방제가 물론 아무리 하더라도 뭐 선충이라든가 막 방제가 진짜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한 형태로, 그러니까 막 비가 막 폭우가 계속 내리고 엄청 습하고 침습 피해 오고 이런 극단적인 환경 조건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저는 병의 제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추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네. 배추 농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석회 공급으로 네. 배추에 칼슘을 공급을 해서 뭐 뿌리옥병 같은 그런 병을 좀 방제까지는 아니지만 예방을 할 수 있다. 혹은 그렇죠. 방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뿌리옥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pH로 많이 예방이 맞아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pH가 7.2 이상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것만 나오면 뿌리옥병이 발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네. 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추를 계속 지었던 토질에서 네. 석회를 뿌려가지고 네. pH를 7.2 혹은 7.8 이상으로 높이는 게 네. 쉬울 거냐? 쉬울 거냐는 말이 다른 얘기죠, 또. 그러니까 네. 뿌리옥병의 발병은 네. 뿌리옥이라는 알로젠이 들어갔을 때 그게 발병이 되는 것은 pH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네. pH가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똑같이 병원군이 침투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pH가 나는 4인데 이거를 6으로 높이면 좀 덜 오겠지. 전 오케이. 네. 거기까지 오케이. 네. 근데 pH가 4인데 이걸 그럼 7.5 이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거는 저는 사실 많이 힘들죠, 그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죠. 석회 뿌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막 열도 나고, 네. 아실 거예요. 농가분들께서는, 크게 하시는 분들은 막 뒤에다가 포터에다가 막 하고 다니는데, 그 흰 연기가 저는 처음에 보고 불난 줄 알았어요. 밭에 왜 불이 나냐. 그리고 알죠? 이런데 피부에 닿으면 잘 맞아요. 닦이지도 않고, 뜨겁고 되게 막. 끈적하고 네. 뜨겁고 막 진짜 따갑고 막 그래서 어쨌건 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석회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뿌렸을 때 좋습니다. pH도 교정이 되고 pH가 교정이 되면서 특히나 배추의 많은 질병들 중에 뿌리옥병의 발병률이 낮아질 수 있긴 한데, 이 뿌리옥병의 발병을 영에 수렴시키기 위해서 다량의 석회를 뿌리는 것은 사실 저는 가성비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보다는 뿌리옥병 자체를 근원에 방지할 수 있는 그 토양 소독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사실 요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되게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농가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뿌리옥병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말씀도 드리죠. 뭐 pH를 좀 교정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근데도 이제 사실 뿌리옥병이라는 게 잘 잡히지도 않는 병이고, 요게 남아있다가 내년까지도 이제 맞아요. 영향을 주는 병이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pH만으로 컨트롤이 안 될 때,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약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약 써도 안 잡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약이 또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잘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안 되면 2번 치고 3번 치고 하시면 된다고 그게 하더라고요. 답이죠. 안 되면 여러 번 하셔야 되는 네. 거예요. 사실 그 병을 원천 봉쇄하는 건 약이죠. 네네. pH가 아니라.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잡기 시작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H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고 가정합시다. 네. 어려운 일이지만. 네. 그러면 이게 잡기 끝까지 갔을 때 과연 뿌리옥병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뿌리옥병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이 조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추는 밑거름도 하지만 웃거름도 많이 하셔요. 그럼 많이 하시죠. 안 하실 수가 네. 없습니다. 그죠? 네. 많이 하시는 분들 진짜 6번도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때 사용되는 비료의 종류를 잘 보시면 대부분 밭의 산도를 낮추는 비료들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처음 시작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양분 투입을 하면서 pH가 조금씩 산성화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미 지금 침투했던 뿌리옥의 그런 인자들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뿌리옥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처음 준비 단계에 pH에 힘을 쏟는 건 당연히 찬성이지만 거기에 100의 힘을 쏟는 걸 80만 쏟으시고 나머지 힘은 좀 방제 쪽으로, 약 쪽으로 오히려 더 힘을 쏟으시는 게 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0% 정말 동감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석회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은 석회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석회 같은 경우에는 칼슘의 역할을 기대하고 주시는 건 조금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pH를 높이는 거는 분명히 배추의 생육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뿌리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긴 하지만, 땅의 pH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땅의 pH를 뭐 7점 몇 이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위일 수도 있다. 따라서 뿌리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뿌리옥병 약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 된다면 2회, 3회까지도 좀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까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석회도 사실 시비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밭의 pH를 보고선 뭐 유기물 함량 같은 거 보고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식대로 석회를 시비할 수가 없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석회 자체도 잘 안 녹는 물질이기 때문에 맞아요. 땅에 안 녹는 물질이 많이 존재하는 것, 그 부분 자체가 땅에는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석회도 어쩔 수 없이 한계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적정 시비량이 있는 거고, 그 적정 시비량으로는 밭의 pH를 7.2, 7.5로는 만드는 게 웬만한 밭은 힘듭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pH로 뿌리옥을 방지한다라는 건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실제적으로는 되게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농가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팁은 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좀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pH를 막 7점 몇까지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6.5 요 정도 라인에서 맞추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또 저희는 토양 검정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아요. 네. 토양 검정 하셔가지고 6.5 이상이면 사실 석회 안 하셔도 된다고도 맞아요. 이제 말씀을 맞아요. 드리니까, 맞아요. 토양 검정 같은 경우를 꼭 진행을 해보시고 밭을 만드는데 석회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석회 얘기가 나와서 배추 생육기로 가지 말고 배추 석회를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 고랭지 가가지고 되게 특이한 거 많이 봤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 혹시? 근데 그 중에서 또 기억에 나는 게 석회를 옆면 시비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본 게 석회 옆면 시비를 제가 처음 본 게 고랭지 배추였습니다. 그 코팅. 이게 그분들에 의하면 네. 일소 증상. 네. 왜냐면 고랭지, 아무리 고랭지여도 500고지, 1000고지여도 그렇죠. 여름엔 더워요. 그렇죠. 여름엔 덥고 직사광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배추는 어느 정도의 혼행성 채소잖아요. 그죠? 아우, 저온 요구도가 완전 높고. 혼행성이죠. 혼행성 채소다 보니까 고랭지에서 키우더라도 키울 때 제일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일소 증상이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ip을 코팅하는 농법으로 네. 석회를 옆면식, 석회 안 녹아요 부분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석회 이거 칼슘 공급 안 되고가 소용이 없어요. 그럼 뿌연물을 뿌리려고 하는 거죠. 뿌연물을 뿌려서 코팅시킨다. 네. 라는 게 고랭지에서 굉장히 만연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저도 네. 농진청 찾아보다 보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써 있어요. 네.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비싼 무슨 막 생리활성제들, 네. 지금 고온 피해 경감제들 막 그런 거 저희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그렇죠. 고온 피해 났을 때 뭐 해조 출춤을 주시다가 아미노산 주시다가 뭐 칼슘도 주시고 하시다가 뭐 해조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론적으로 무조건 맞는 얘기고 이게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긴 한데 고랭지 한정에서는
배추에 석회를 연면 시비해서 이불 코팅해서 일소 증상을 좀 예방하는 농법, 네. 이 관행적인 농법도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요즘에 과수농가에서도 많이 해요. 일소 증상 조금 예방하신다고 이제 석회 같은 걸 녹여가지고 많이 해요. 뿌리시더라고요. 그것도 봤어요? 이것도 되게 웃긴 농법인데 석회를 일소 증상 예방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일소 증상 예방으로 뿌리는 석회는 입을 그냥 말 그대로 코팅, 그렇죠. 그러니까 뿌연 네. 물이니까 입이 흡수 안 되니까 그냥 그렇죠. 입을 뿌옇게 이렇게 흡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더 농학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건강한 입을 코팅해 놓으면은 얘네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많으니까 강합성은 이미 충분하게 잘 될 거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광합성 촉진제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부 가소농가 전 뭘 봤냐면 석회를 옆면 시비하는 게 아니라 과면 시비를 합니다. 과에다가 네. 직접 네. 일부러 거기다가 딱 대놓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일에다가 중점적으로 한다고. 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네. 과일에 있는 물이 네. 밖으로 침출된다는 거지. 그래서 당도가 높아지는 그거예요? 그렇지. 아, 근데 그 농법이 있어. 저는 그거는 좋을까 싶네요, 그게.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되어줘야 된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배추잎에 석회를 연면 시비하는 거. 요건 농진청 자료도 있어. 네. 그죠? 네.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제가 저희는 항상 출장 가서 신기한 거 보면 농진청 자료 찾아보잖아. 그렇죠. 논문도 찾아보고. 네.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과면에다가 석회를 연면 시비해서 역삼투압 걸리게 해가지고 과일 쪽에 물을 빼줘가지고 당도를 올리는 그거는 아무리 잘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저는 네. 결론을 내렸죠. 제 피셜. 네. 저의 생각인데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바닷물 농법이랑 여러분, 바닷물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바닷물 농법이랑 좀 어느 정도 그런 유사 과학적인 부분이 아닐까. 네. 오히려 그러니까 당연히 과일 쪽에 외부에 엄청난 양의 그런 농도가 가해지면 당연히 내부에서 물이 좀 침출될 수 있고 그게 이제 당도가 오르는데 기인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살아있는 유기체잖아요. 그렇죠. 과일에서 물이 빠진 만큼 과일로 물이 보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뭔가 과일 쪽에 안 좋은 데미지들이 너무 많을 거고. 아니, 그리고 그러면 과일을 되게 잘 이게 닦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팔려면 또 닦아셔야죠. 그러니까 물론 그 기계가 이렇게 브러쉬가 이렇게 있죠. 움직이는 건 알고 네, 있지만 네, 있죠. 그래도 그 감귤농가 분들이 조금 맞아요. 그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얗게 돼 있는 것도 상품성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쵸. 그 기계 자체를 바꾸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하얗게 코팅이 되면 이것도 이제 이거 비밀이긴 한데 네. 마케팅 하는 거예요. 이거 꿀이 침출된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농법이 어쨌건 있다. 배추 알겠습니다. 석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고요. 네. 저희가 근데 너무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편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추 영상 하기로 했는데 저 혼자 출장에서 신기한 일 겪은 거 얘기하다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겠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히 또 많이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들이 좀 번잡스럽게 맞습니다. 좀 이렇게 날라갔지만 맞습니다. 저희 정리는 마지막에 제가 했죠. 네. 석회 어떻게 뿌리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까지. 그것도 얘기해줘요. 배추에 석회 면시비하는 거, 과면시비하는 것, 그것도 딱 네. 정리해줘요. 예. 그 배추에다가 이제 그 석회, 그냥 칼슘 말고 석회입니다. 물에 잘 안 녹는 석회를 어떻게든 조금 녹여가지고 흰색 물, 부유물이 있게 만든 다음에 뿌연물. 네, 요거를 이제 뿌리시면은 어찌됐건 일소 피해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에 코팅 현상.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가능하시겠지만 과수농가 분들이 그거를 직접 과에다가 뿌려가지고 막 물을 빼낸다. 그래서 당도를 높인다. 요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저는 거예요? 바닷물 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닷물 농법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네. 하여튼 그런 거는 조금 약간 또 기작이 좀 다르니까요. 네.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 부탁드려요. 여기서 원래 마무리하면 안 되지만 시간상 예, 맞아. 그리고 빨리 끊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시간상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배추밭에 붕사 넣는 거, 네. 그 다음에 배추가 이제 고온 피해를 되게 많이 입잖아요. 많이 입죠. 특히나 정식할 때 맞아요. 배추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냐, 이걸로 예. 되게 고민 많이 하시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구성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붕사 네. 1000평에 한 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포가 1kg인가요? 그래도 75일, 80일이면 어느 정도 속을 채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90일까지 가면 좋은 거고 네, 일반적인 거긴 한데 네. 5mm는 근데 조금 내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남 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배추 시간이고요. 배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석회 얘기하다가 맞아요. 막 석회 연면 시비까지 가고 과면 시비 가고 결국에 과면 시비 갔다가 이거는 바닷물 농법입니다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정신 똑바로 부여잡고 이번에는 붕사 용욱님이 네. 진행을 해주세요. 배추도사가 있으니까. 네, 배추도사. 왜냐면 제가 하게 되면 자꾸 뜰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독자분들이 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배추도사님이 저는 무편에 무도사니까 네네네. 무편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추 밭을 만들 때 석회 말고도 진짜 많이 쓰시는 게 붕사가 있습니다. 붕사 같은 경우를 정말 많이 쓰시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거는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붕소가 정말 중요해서 주신다기보다도 붕소를 줬을 때 좀 칼슘의 역할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붕소를 좀 많이 처리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가 좀 붕소 요구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십자가가는 대부분 그 밀양요소 중에 철 제외하고 붕소 요구도가 제일 높습니다. 네. 나머지 작물들은 붕소보다는 그래도 아연망간 쪽이 조금 더 요구도가 높은데 십자가가는 철 다음에 2등이 붕소다. 네. 그 다음이 아연망간이다. 그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바로 이거는 꿀팁을 바로 드리죠. 네. 붕소 얼마나 써야 됩니까? 붕사. 알붕사. 네. 1000평에 한 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포가 1kg인가요? 1kg 쓰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바로 이거는 꿀팁 바로 나왔습니다. 1000평 기준으로 알붕사 1kg 뿌리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1kg 뿌리기 되게 힘들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붕소가 자체가 되게 많이 들어가면 또 피해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붕소가 개와 배추는 상관없긴 하지만 어쨌건 생식생장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포벽의 내구성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게 과잉으로 들어가면은 그 밀양 요소들 그러니까 모든 양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밀양 요소 과잉 증상 중에 제일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붕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붕소는 진짜 과잉으로 쓸 바에는 안 쓰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맞아요. 과잉에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붕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평 기준으로 1kg 뿌리시긴 힘들겠지만 그렇게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붕사예요. 붕산 아니고 알붕사. 붕사. 알붕사는 그렇게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농가분들이 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 이제 구독 부탁드립니다. 농가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모종을 좀 안 죽이고 잘 정식할 수 있겠냐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추는 혼행성 작물입니다. 좀 늦게 심으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돈을 버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더 빨리, 이게 가을 배추 생육을 며칠 정도 보면 될까요? 정식하고선. 이게 보통 9월 초로 보잖아요. 저희가 정식하는 거를. 뭐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만, 9월 초로 본다고 하면은 뽑으시는 게 보통 11월 중순 아니면 12월 초 요 정도로 보시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 게, 저는 근데 그거보다 좀 짧게 봐요. 60일은 너무 짧고 60일은 너무 짧고 웬만하게 좀, 그러니까 배추가 결구되고 나서 속이 막 타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렇죠. 막 진짜 그걸로 누구 진짜 뒤통수 까더라도 진짜 이거는 큰일 날 수 있을 정도로. 원래 맨 처음에 결구되기 전에 배추 밭에 가서 직접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결구되기 전에 배추는 되게 말랑말랑해요. 맞아요. 애기들 머리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구가 되고 속이 차면 진짜 단단해지잖아요. 맞아요. 60일 키우는 배추는 사실 속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농가마다 조금 다르고 기후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75일, 80일이면 어느 정도 속을 채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0일까지 가면 좋은 거고 일반적인 거긴 한데 75일, 80으로도 웬만큼 출하가 가능한 형태의 상품성을 갖출 수 있는 단단하고 무거운 배추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배추를 굳이 빨리 심을 필요가 없어요.
배추가 정식기에 죽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너무 고온기에 배추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는 그래도 빨리 김장하고 우리 손주들 먹여야 되고 아들 딸들 먹여야 되니까 빨리 이렇게 해야지, 고춧가루도 국내산으로 잘 빻아야지, 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막 8월 말 막 9월 초 네. 이럴 때 그냥 매뉴얼대로 심으시는 거예요. 네. 물론 그때 심으셔야 돼. 네네. 심으시는 게 맞아. 네. 잡기가 맞는데 지금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때 작년만 생각해보세요. 9월 초에 덥습니다. 와, 진짜 더웠죠. 저 그때 나시 입고 다녔어요. 네. 그때 한참 네. 추석이었는데도 반팔 반바지를 입었어요. 추석에도 무조건. 잠바를 못 입었어요. 네. 그런 바뀌는 기상 패턴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배추를 정식할 때 저온 한 20도 내외가 되겠죠. 네. 그 정도 저온이 나오는 기간에 정식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식의 저온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물론 뭐 크게 배추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거의 원칙을 지키셔서 하시는 게 쉽진 않겠지만 웬만하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외에 그냥 이제 본인을 드실 거 하시거나 좀 작은 형태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늦게 심는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셔라 맞아요. 라는 겁니다. 네. 예. 차라리 좀 찬바람 불 때 맞아요. 그때 심으시는 게 네. 이게 내가 먹을 거하고 조금 텃밭하는 거 정도면은 맞아요. 그렇게까지 또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늦게 심는 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 대농가분들께서는 좀 고온에 조금 좋을 수 있는 품종을 또 알고 계시니까 그쵸? 저희가 여기서 뭐 품종 얘기를 하는 건 좀 알맞진 않은 저희 것 같아요. 알잖아요. 추천 안 하는 거. 예. 고온에 좀 유리한 품종들이 분명히 한간에 이제 소문이 많이 돌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런 좀 모종들을 좀 사용하시는 걸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또 되게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게 그냥 농약방이라든가 농협만 가시더라도 종자들 카탈로그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거 보시면은 뭐 이게 어떤 게 이제 고온에 강한지 뭐 내한성이 강한지 뭐 역병에 강한지 뭐에 강한지 아니면 잎이 무슨 색깔인지 다 맞아요.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그러니까 배추의 모종을 제대로 활착시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고온을 피해라라는 게 어쨌건 제일 실질적인 팁인 것 같고 두 번째 팁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저는 배추는 물이 키운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저도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이게 벌써 나오나요? 뭐 그냥 물 많이 줘라라고 끝내고 다시 동어 반복이 또 이제 그 결국에도 얘기 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 배추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엽채류입니다. 아, 그렇죠. 네. 엽채류죠. 뭐 십자가가 어떻고 무슨 브라시카가 어떻고 간에 이건 그냥 잎작물이에요. 그렇죠. 잎을 따먹는 애들은 대부분의 작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조건 물로 크는 겁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물 잘 주면 잘 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을 특히나 다량의 물을 잘 줘야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고, 그럼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저는 물이 정말로 잘 들어가야 되는 제일 중요한 시기는 결국이라고 보고, 네. 두 번째로 중요한 시기는 활착기라고 봐요. 저도. 구독 부탁드려요. 저도 요거는 무조건 동의하는 게, 무조건 심으실 때, 대농가분들도 그렇고, 아마 뭐 텃밭 모두가 그러실 겁니다. 이게, 심기 전에 거기다가 아예 물을 뿌려요. 그 구멍에다가. 아시잖아요. 알아요. 구멍에다 물 뿌리고, 심고, 쿨러 돌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이 막 이럴 때도 많이 주라고 하지만, 이 모종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주는 거, 물을 자주 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나는 사토가 아니야. 나는 양토야. 나는 식토야. 나는 식질 양토야. 물 많이 주면 큰일 나.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주셔야 돼요. 아, 그렇죠. 많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활착기에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맞아요. 그거 감 잡으려고 한번 얘기했었던 것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비 1mm 내리면 티도 안 나요. 아, 그렇죠. 티도 안 나요, 티도. 근데 이게 300평 기준으로 1톤 들어간 거라니까요. 맞아요. 1mm가 뭐야? 5mm도 잘 티 안 날걸요? 5mm면 저는 쌍남자니까 우산도 안 씁니다. 5mm는 근데 조금 내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산성비 내리면 항상 잘 우산 쓰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밭일 하실 때 항상 선크림 잘 바르셔야 돼요. 요거 제가 좀 확실하게 보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선크림은 잘 바르시죠? 선크림 요새 또 잘 안 발라. 아, 그래요? 더워가지고. 근데 요즘에 네. 피부가 많이 좋아졌었는데. 선크림 좀 망가지고 있죠. 네. 안 바르니까 또. 이게 네. 여기가 딱 빨개지시네요. 맞아요. 그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5mm는 300평 기준 5톤, 네. 3000평 기준 50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양의 물을 줘야지 비의 양을 맞출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흠뻑 적셨어요라는 수준이 흠뻑 적신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토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활착기에는 정식기에는 자주 줘가지고 최종적으로 줘야 되는 물의 양을 하루 기준으로 평당 그래도 한 15, 20리터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당 15에서 네. 20리터. 네. 와, 꽤나 많이 주긴 많은 하네요, 양이에요. 진짜. 네. 적은 양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줄 때 15에서 20리터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서 줄지언정.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야지 제대로 활착이 되고 배추 모종이 죽지 않는다. 네. 네,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배추 모종을 잘 활착시키고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온도 부분 말씀드렸었습니다. 고온에서는 웬만하면 이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고온을 피해서 심는 거를 감안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고온에서도 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품종들은 그 농협에 가시면 카탈로그 다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거 잘 보셔가지고 선택해 보시는 거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물 주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심기 전에도 물을 주셔야 되고요. 심고 나서도 쿨러를 돌리셔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되냐? 평당 10에서 15리터까지도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셔야 되는지 가만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추 같은 경우에 뭐 활착기, 그 다음에 뭐 결국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나 저희가 초반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활착기에도 물을 굉장히 많이 주셔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추는 엽채류다. 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상추 키우듯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상추 물 많이 주잖아요. 배추도 물 많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아우,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저희 한 배추 한 8편, 9편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배추로 한번 꿀 좀 빨아봅시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배추 모종 키우는 거. 모종 키우는 거. 네, 모종 키우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순서가 좀 잘못되긴 했다. 네. 모종 얘기하고 그 다음 딱 정식 얘기하고 그 다음 생육 초기 얘기하고 결국이 얘기하고 딱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는 또 구독자분들께서 덥잖아요. 더운데 맞아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좀 양해해 주셔서 그래? 그러면 다음 올라오는 그 모종 키우는 것도 봐야겠다. 이건 한번 더 봐야겠다라고 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대고 또 이제 구용성 인산을 특히나 육묘기에 근데 없으실 거예요. 나 진짜 그러면 진짜 야마돌아. 저온으로 갈수록 도장은 안 일어나지만 농가분들이 여기서 신경 쓰시는 게 색이 빠지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질소가 부족한가? 하고 질소를 더 넣어주는 경향이.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남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똑같이 배추 시간입니다. 여전히 시원한 공원에서 찍고 있고요. 네. 사람들이 계속 수근수근하면서 자꾸 뭐 배추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보고 가고요. 네. 그런 상황이지만 뚝심 있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데서 찍기 위해서.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댓글에 네. 시원하게 찍으시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잖아. 네. 우리가 덥게 찍는 거 안쓰럽다고. 네. 그러면 좀 열심히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더욱 독려하셔서 우리가 좀 스튜디오 좀 빌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아우, 그렇게까지. 에어컨 틀어놓고 찍게. 이게 차에서 찍고 그러면은 사실 저희도 예의가 아니고 마음이 불편하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모양도 예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스튜디오에서 찍으면은 뭐 저희가 자료도 되게 쉽게 보여드릴 수 있고 뒤에 배경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쓰러우면 빨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더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 시작할 건데요. 이제 배추 모종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배추 모종 안 사요? 사지 않나? 근데 모종을 이제 사시는 분도 있지만 키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 가가지고 이거 씨를 왜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모종을 자가육묘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냥 이제 뭐 배추 모종을 사서 심으세요라고 하면은 또 이제 대농가분들이나 자가육묘 하시는 분들이 화를 내시죠. 그러니까 이제 모종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어떤 모종을 고를 때 뭘 봐야 되는지 막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는 시간. 이게 맞다. 모종을 잘 키우는 방법도 뭐 우리가 그거를 1에서부터 100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찍고 넘어가 드려야겠다. 맞는 얘기다. 네.
모종을 그러면 일단 키운다고 하면 모종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이실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웃자람 이런 게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활착을 잘 시킬 수 있는 모종을 키우는 게 목적이실 텐데 이제 하우스에서 키우시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모종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웃자람 현상이 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웃자람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지. 자, 이 부분 얘기하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묘의 소질이 네. 전체 농사의 반 이상을 좌지우지한다. 모종을 잘 키우셔야지 농사를 잘 지으실 수 있다. 그죠? 맞아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육묘기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맞아요. 부분은 진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배추는 잎채소죠. 완전 입채소죠. 엽채류죠. 네. 그죠? 엽채류죠. 뭐, 엽채류의 분류에 안 속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만, 어쨌건 엽채류, 잎채소죠. 그럼 제일 중요한, 질소인산 칼륨 중에 제일 중요한 양분이 뭐겠습니까? 저는 질소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네. 인산 칼륨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질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모종 키우실 때 아무래도 제일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질소인 것 같아요. 모종 키우실 때 그리고 이거를 뭐 저명 관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조루 관수 하시는 분도 많아요. 맞아요. 대부분이 조루 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루 관수 하실 때 물에 비료를 좀 녹이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분들이 뭘 쓰시냐라는 부분을 보면은 너무 다양하긴 하지만 어쨌건 고질소의 제품들을 쓰십니다. 예를 들어 30, 10, 맞아요. 그러는 것 뭐 같아요. 20, 10, 네. 혹은 뭐 유한, 네. 혹은 요소, 맞아요. 뭐 NK까지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어쨌건 질소가 다른 양분들보다 높은 함량으로 들어간 애들을 적당량 녹이셔가지고 육묘기 때 꾸준하게 주시죠.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용욱 씨가 말씀해 주셨던 웃자람 이슈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육묘기에는 웃자람은 어느 시기건 간에 다 안 좋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웃자람이 일어나면 안 되는 시기가 전 육묘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TR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지상부가 지상부. 발달한 비율 대 지하부가 발달한 비율이 건전한 작물들은 1.1, 1.2, 뭐 1.5까지 나와야 되는데 웃자라면은 그게 2, 3, 4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특히나 육묘기간에 잔뿌리의 발달이 말도 안 되게 빈약해집니다. 그렇죠. 오히려 약간 위에가 웃자라면서 밑에가 진짜 좀 연약해서 묘도 이렇게 사실 네. 들리면 안 되잖아요. 들려요. 얘가 네. 같이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들려요. 들려버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들썩들썩해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되면 농사 조지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활착 얘기했잖아요. 네. 물 잘 주셔야 되고 고온기 좀 피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고온기 잘 피하고 물 잘 준다고 하면은 잘 준다고 하지만 이미 묘 상태에서 잔뿌리 발달이 없는 애들은 물 주면서 심잖아요? 다 썩어요. 그렇죠. 맞아요. 침수 피해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웃자람을 되게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웃자람은 육묘기에서 잔뿌리 발달의 미약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네.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자, 배추는 고질소 요구 작물이니까 질소 위주로 갔다. 네. 질소 위주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웃자람이 조금 팽배해졌다. 네. 뭐 물까지 가지도 말고 팽배해지니까 뿌리 발달이 약해졌다. 네. 뿌리 발달이 약해지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걸 경화시키고 심는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밭에 나가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 그렇죠. 그러면 답 나오지 않았어요? 질소를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질소 좀 줄이시라. 네. 네. 질소를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쨌건 잔뿌리 발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럼 뭐 넣어줘야겠어요? 저는 인산 쪽으로 좀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뜻인 거예요. 네. 네. 질소 줄이고 인산 넣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네. MP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스타터 비료. 그게 인산 암모늄이긴 했는데, 그죠? 네. 우리가 인산 암모늄 추천을 하면서 잘 녹는 수용성 형태의 인산이기도 하고 활착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한 게 여기 그대로 통용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산 암모늄에서 우리가 질소 때문에 인산 암모늄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산 암모늄에 들어있는 적정한 레벨의 질소는 당연히 육묘기와 활착기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무시받고 있는 인산을 진짜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의미로 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스타터 이거 했을 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수확량 증가율이 10%인가 20%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맞아요. 10% 정도 됐어요. 10% 정도 됐어. 네. 10% 언더였나 아무튼 그랬던 네. 건데 그거 조금 주는 걸로 해서 맞아요. 육묘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결국에 질소 조금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조금 줄이고 인산만 잘 넣어주고 좋은 인산을 넣어주게 되면은 당연히 묘상에서도 좋고
봄밭에서도 좋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인산을 잘 넣어줘야겠죠? 뭐 넣어줘야겠습니까? 저는 추천드린다면은 이제 폴리 인산 쪽으로. 이것도 결국에 우리가 한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품목이 달라지고 작형이 달라질 뿐이지 양분 관리 요령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초기에 중요한 양분이 있고 후기에 중요한 양분이 있고 그거 스위치할 수 있는 양분들이 있는 거고, 그죠? 거기에 또 다량원소로 마그네슘, 황, 칼슘의 중요성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건 육묘기에 지금 첫 번째 포인트 질소 줄이기. 질소를 줄이고 인산을 조금 높여주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라. 육묘 때 웃자람이 심했다. 네. 그러면은 30cc 쓸 게 아니라 20cc 쓰세요. 맞습니다. 20cc 썼는데 그래도 웃자람이 심했다. 그러면 15cc 쓰세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질소를 찾으시면 돼요. 이걸 왜 추천을 못 해드리냐? 상토를 쓰시잖아요. 맞아요. 상토 쓰시니까 상토도 다 다르잖아요.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뭐 저희가 판단을 못하니까 기존에 쓰시던 상토를 계속 쓰시는데 내가 이제 그동안 좀 웃자람이 좀 있었다 그러면 질소를 좀 줄여라. 그리고 뭐 똑같이 좀 어느 정도 잘 자랐는데 뿌리 생육이 좀 안 좋더라 그러면은 좀 인산을 폴리인산 쪽으로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라. 깔끔하게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질소는 뭐 쓰십시오. 네. 인산은 뭐 쓰십시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네, 왜냐면 그렇죠. 말 맞다나 지금 용욱 씨가 말한 것처럼 상토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떤 육묘장은 혹은 어떤 육묘하시는 분들께서는 상토를 쓰시기 전에 상토를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네. 막 다 용탈시켜요. 네. 그럼 이건 고질소 써야지.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대충 세척해요. 혹은 용탈 제대로 안 시켰어요. 그럼 저질소 쓰셔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작형에 맞게 질소를 조금씩 줄이는 방법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방법, 인산. 네. 특히나 인산 중에서도 용욱 씨가 폴리인산 추천했잖아요. 네. 폴리인산 추천은 이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히 있죠. 네, 뭡니까? 인산 같은 경우가 부룡화 잘 되고, 그 다음에 흡수도 잘 안 되고, 이동성도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폴리인산이기 때문에, 폴리인산은 만약에 인산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작을 때도, 유묘일 때도 사용 가능하시니까, 유묘일 때도 대략적으로 뭐 1000배 정도로 이제 희석을 해서 쓰시는데, 맞아요. 2000배, 1000배 이렇게 쓰시는데, 그 정도로 똑같이 희석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죠? 저는 좀 모험적이긴 하지만 저는 폴리인산을 침지액으로 추천하는 거 알죠? 아, 예, 봤어요. 네,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침지액으로 추천해요. 네. 근데 놀랍게도 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는데 네. 불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불만 없는 네. 걸 보고 더 놀랐어요. 네. 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폴리인산은 그런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지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묘기일 때도 넣어줘도 된다고, 되게 안전하다고,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맞아요. 설마 우리가 이렇게 인산의 특집편까지 마련을 했는데 여기다 대고 또 이제 구용성 인산을 특히나 에이, 육묘기에 에이. 아니, 근데 없으실 거예요. 나 진짜 그러면 진짜 야마돌아.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가 구용성 인산, 수용성 인산, 폴리인산, 뭐 과석, 용과린, 용성인비, 뭐 인산 암모늄 다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도 또 네, 아닐 구용성 겁니다. 인산을 아닐 겁니다. 봄밭에서도 흡수하기 힘든데 아닐 겁니다. 육묘기 때는 아니라고 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어쨌건 그러면 인산은 폴리인산 계통을 우리가 가는 거를 좀 이제 고려해보자고. 네. 그러니까 1000배까지 한번 진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도 부분하고 습도 부분, 요 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도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고온이다 보면, 어찌됐건 이 친구들이 좀 도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온도를 낮춰주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아침의 온도를 좀 많이 조절해서 좀 생육을 조절하시는 게 어떻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온일 경우에는 신기하게 좀 애들이 색이 빠지는 경향이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온이다 보면은 해를 못 봐서가 아니라 저온일 때 좀 색이 빠져가지고 애들이 좀 시름시름 앓는 경우가 있고, 근데 색이 빠지면 사람들이 질소를 막 주려고요. 맞아. 그럼 더 웃자라. 맞아요. 더 웃자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내가 좀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습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온도랑 습도는 연관되어져 있는 인자여가지고. 맞아요. 뭐 습도는 어떻게 조정하세요? 뭐 이거를 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상대 습도를 잘 유지해야 돼요. 상대 습도를 한 60%? 네. 70% 수준으로. 근데 이건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근데 습도가 네. 습도가 높게 되면 고습도에서는
병이 잘 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습도가 낮은 저습도에서는 증산이 너무 활발하게 되니까 물낭비도 심하게 되고 애들도 그쪽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잘 안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극심해지면 증산을 억제하려고 스스로가 입을 낙엽을 지게 한다거나 맞아요. 입을 비튼다거나 입을 막 두껍게 만든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서 어쨌건 그 적온 적습을 좀 유지하는 게 되게 필요해서 습도 같은 경우는 60, 70%를 잘 유지를 해야 되니 환기를 좀 신경을 쓰셔라. 맞아요. 결국에 아침 내 환기를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는 병도 많이 오고 웃자람도 심해지고, 저온 저습한 조건에서는 병이 좀 덜 오긴 하지만 애들이 잘 안 자라게 되고, 그렇죠. 색도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건 그 온도랑 습도를 잘 유지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하우스에서 육묘를 하셨던 분들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실수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수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면 환기를 잘 안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 맞아요. 환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못 써주시는 거, 그 부분이 좀 실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쨌건 환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가능하시면 온도계 말고 습도계도 좀 달아 놓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또 요런 게 또 요령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배추에만 비단 그 해당되는 게 아니라 VPD라고 구글에 쳐보시면은 네. 이런 표가, 예쁜 표가 나와요. 아, 이거? 네. 예쁜 표가, 그 습공기 선도표랑 네. 관련된 그 표가 나오는데, 뭐 나중에 한번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검색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아, 하죠. 네. 그 안에 이제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거든요. 네. 초록색 부분으로 관리하시면 좋은 거예요. 아, 이거는 근데 보시면서 들어야 네. 사실 이해가 빠르실 텐데, 네. 그냥 초록색으로 관리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은. 딱 그래서 다음에 이 얘기구나라고 바로 깨달을 수도 있게 다음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그 VPD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근데 요즘에 그 어린 잎에서 이렇게 수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되게 쪼글쪼글쪼글하게 이제 벌레 알 같은 거. 네. 벌레 알 같은 거. 그런 게 좀 올라오는 증상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듣기로는 되게 고습도에서 이 친구들의 증산작용이 좀 힘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배추 쪽보다도 양배추 같이 좀 잎이 두꺼운 친구들에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습도가 좀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니까,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아침 환기를 좀 시켜주시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겠고, 만약에 봄밭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배수 관리가 좀 철저하게 돼야 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많은 물이 된 거라고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육묘를 해주시고 봄밭 관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봄밭 관리가 참 어려워. 이게 그냥 물 주더라도 이게 물 준 게 제대로 배수가 안 돼가지고 막 아침에 쓱 이렇게 물안개처럼 피는 맞아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맞아요. 특히나 이게 골짜기 있고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건 증상은 그래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고습도 조건이니까 증산작용이 억제가 되고, 억제가 되면서 입에 이렇게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저습도 조건도 안 좋고 고습도 조건도 안 좋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습도를 맞춰주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제대로 된 습도는 어쨌건 VPD에 의해서 맞춰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네. 제가 결론입니다. 아우, 근데 진짜 징그럽게 생겼어요, 이거. 벌레 알 같지 않냐? 네, 벌레 같이 생겼는데 이게 막 수포처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올라오면 진짜 좀 마음이 심란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모종 관리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에는 웃자람이 많이 나타나는 초기 특징을 가지는데, 이 웃자람이 나타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질소를 조금 많이 공급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질소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배추를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 질소를 가장 많이 신경 쓰시고 질소를 가장 많이 챙기시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가 뭐 30, 10, 10 이런 비율을 쓰셨다 그러면 20, 20, 20으로 좀 줄여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20, 20, 20도 좀 높다 그러면 뭐 15, 10, 10 뭐 이런 식으로 질소가 조금씩 낮은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내 상토에 맞는 질소를 찾자.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인산 같은 경우가 질소를 좀 억제시킬 수도 있고요. 뿌리를 발달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인산이 들어간 제품을 좀 사용하시되, 만약에 더 인산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분들께서는 폴리인산을 또 저희가 말씀드렸고, 폴리인산을 심지어 침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6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고품질의 고효율 인산은 폴리인산이 저는 거의 유일하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도장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고온에서 온도적인 조건, 그리고 습도적인 조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온이고, 다습할수록 도장이 잘 일어나고요. 저온으로 갈수록 도장은 안 일어나지만, 농가분들이 여기서 신경 쓰시는 게 색이 빠지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질소가 부족한가? 하고 질소를 더 넣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온도적인 측면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감안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환기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거, 환기를 철저하게 해주시다 보면은 습도 관리도 분명히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점 박히는 것들이 생기는 게 습도가 너무 높아서 증산작용이 잘 안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온도랑 습도가 제일 크게 연관지어져 있는 게 광합성 효율과 증산작용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광합성 효율 같은 경우는 육묘기 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봄밭이 아닌 이상 맞아요. 어느 정도 광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광합성의 적응까지는 아니어도 광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엔자임들이 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온도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는 광합성 효율 같은 경우는 봄밭에서는 신경 쓰지 육묘기 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육묘기 때 온도랑 습도는 결국에 이게 증산작용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혹은 과습 조건 때문에 곰팡이류를 포함한 병들이 얼마나 많이 오냐 안 오냐 라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여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표로 좀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범용적인 매뉴얼을 좀 제공해 드리는 걸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드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손 잡고 구독을 눌러 요거를 배추는 도대체 그러면 질소 인산 가리의 비율을 어떻게 주고 배추의 질소 인산 가리 이외에 또 더 주면 좋을 것 같은 성분들, 저는 이런 접근이 사실 농가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배추 질소만 주세요. 네. 좋아하시겠죠.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그런 유튜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유튜브들은 무조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드남들입니다. 네, 다시 배추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 진짜 좀 아쉬운 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네. 지금 우리 열심히 하잖아. 네. 캠페인을 한번 하고 싶어. 나는 캠페인. 어떤 거? 손에 손잡고 소개하기 캠페인을 하고 싶어. 손에 손잡고 소개하기 캠페인. 구독 눌러주기. 한 명씩 데려와서 구독 눌러주기. 무조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가 한 6천여 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12,000명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죠. 그냥 한 사람한테만 소개하면 돼요. 그러네요. 그냥 무조건 구독해. 그럼 6,000 곱하기 2 하면 12,000이야. 우와. 그렇게 몇 번만 하면은 저희 10만 돼. 그니까요. 지금 사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약간 그 컨텐츠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아무 이유 없고 딱 이유 하나입니다. 무서워서 그래요. 이거 말해요? 말해. 그냥 까놓고 얘기해. 업체만 얘기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솔직히 우리 영상 몇 개에 대해서 조금 뭐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다라고 좀 그 불쾌함을 표현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말씀하셨으면은 저희도 이제 고치고 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왜 우리 거 해? 우리 거 하지 마.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면은 우리 되게 지금 좋은 관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추후에 영상도 그렇게 제작이 예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 주셨다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우리를 이해시켜 주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AS도 하고 같이 콜라보도 할 계획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야 그냥 됐고 그냥 일단 니네 채널에 우리 회사 우리 제품 등장하는 게 싫어 라고 얘기하면 이게 왜 싫은지도 모르겠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그거를 쓰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걸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한 건데, 결국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가 파워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이르고 있는 겁니다. 고자질 하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자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캠페인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영상을 멈추시고 옆에 계신 분 아무나 이거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구독 눌러주시는 캠페인을 시작해 주십시오. 빨리 6,000명을 12,000명 만들고, 맞아요. 12,000명 때 제가 12,000 때 또 하면은 또 눈치 보이잖아. 12,000 때 또 열심히 영상으로 보답을 한 다음에 한 14,000 가. 그 다음 한번 또 캠페인해.
그 다음 3만 됐잖아. 네. 한 5만까지 가. 네. 또 캠페인해.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농업계 새로운 바람을 네. 아시죠? 우리 홍보해야 안 해. 안 하잖아요. 광고 받아 안 받아? 안 하잖아요. 너 이걸로 얻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난 있어. 뭐요? 땀을 흘려. 와, 이걸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농가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이 말씀처럼 네. 우리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손에 손잡고 네.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캠페인을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추천 한번 해주고. 손에 손잡고 구독을 눌러 요거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네. 그러면 이제 화내시니까, 더 하면 화내시니까 이제 네네네. 본격적으로 배추 얘기 시작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배추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막 묘 키우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밭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식 얘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근데 거기에서 빠진 얘기가 하나 있어요. 밑거름 뭐 줄 거냐? 밑거름 어떻게 줄 거냐? 밑거름, 배추 전용 이렇게 나온 건 사실 없잖아요. 저는 못 봤어요. 네, 배추 전용 네. 이렇게 나온 건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전 못 봤어요. 배추는 도대체 그러면 질소 인상 가리에 비율을 어떻게 주고, 배추의 질소 인상 가리 이외에 또 더 주면 좋을 것 같은 성분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작물들의 영양 관리는 어느 정도 일정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네. 자, 하나만 예로 들게요. 일단 배추는 엽채류니까 고질소 작물이죠. 맞습니다. 그럼 밑거름 시기에도 어쨌건 어느 정도의 질소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쵸. 저는 질소 인상 가리가 1대 1대 1의 비율인 것보다는 그래도 질소가 더 추가가 돼서 뭐 2대 1대 1이나 1.5대 1대 1이나 이런 식으로 질소가 조금 더 높은 애를 선호합니다. 네. 일단 그 원칙 하나. 질소가 조금 더 높은 친구. 그러니까 요게 질소가 마냥 높은 게 아니라 에이. 가리에 비해서, 그치. 인산에 비해서 높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전생에 주기적으로 봤을 때 웃거름 제외하고 밑거름의 질소가 제가 지금 제시한 게 1.5대 1대 1이잖아요. 네. 이거보다 더 높아야 돼요. 네. 막 2대 1대 1, 더 크게 갈 때는 막 3대 1대 1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죠. 근데 제가 왜 1.5에서 멈추냐? 네. 여기 하나 더 추천드릴 품목이 있어. 기억 꼭 하셔야 되는 게 배추 같은 작물들, 특히나 배추과의 작물들은 칼슘 결핍 증상이 진짜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하죠. 너무너무 네. 심각해. 우리가 흔히 팁번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팁번. 네. 팁번은 팁번 이꼬르 칼슘 결핍. 꿀통 있고. 꿀통 이꼬르 칼슘 결핍. 네. 무름 이꼬르 칼슘 그렇죠. 결핍.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배추 쪽에는 되게 많이 와요. 그렇죠. 안 오지가 않아요. 너무 많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고추만큼이나 칼슘제를 많이 쓰는 작물이 배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석회도 정말 많이 쓰시는 거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석회가 실질적으로 공급은 잘 못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배추는 칼슘 결핍이 많이 나오니까 칼슘을 많이 줘야 돼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그럼 플러스로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칼슘의 이동성 우리 네. 충분하게 설명드렸어요. 그죠? 너무 많이 설명드렸죠. 칼슘 그러면 후기에 넣어줘야 돼요? 초기에 넣어줘야 돼요? 칼슘은 이동이 느리니까 초기부터 넣어줘야 끝에서 나는 팁번 증상이나 꿀통 증상이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오케이. 많이 말씀드렸죠. 오케이. 네. 그럼 칼슘은 초기에 넣어주니까 밑거름에 넣어줘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밑거름에 줄 수 있는 관주는 아닐 거 아니에요. 밑거름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입상 형태의 제품이겠죠. 거기다 우리가 또 배추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연면십이 얘기했던 뭐 킬레이트 칼슘이라든가 유기산 칼슘은 사실 여기 밑거름에 적용되기에는 너무 고가의 제품이고 취지가 맞지도 않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무기 칼슘 중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무기 칼슘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 네. 안 녹는 칼슘들 석회류. 그렇죠. 석회도 종류가 많았지만 다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럼 잘 녹는 칼슘 중에서 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두 개. 연마칼슘하고 질산칼슘. 뭐 쓰실래요? 당연히 질산칼슘이죠. 이유 얘기 안 할게요. 아니, 그리고 아까 고질소 작물이라고 얘기를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 포인트예요. 네. 질산 칼슘은 질소랑 칼슘이죠. 네. 얘네 들어갔어요. 네. 질소값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면은 굳이 여기서 질소를 3대 1대 1 비율로 밑거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복합의 형태가 1.5대 1대 1, 2대 1대 1 형태만 공급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추가로 질산칼슘이 밑거름에 들어가게 되면 충분한 양의 질소값이 보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밑거름은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다시 되짚어가지고 분명히 아까 그 NPK 질소 인상 가리가 들어있는 게 1.5대 뭐 1대 1 뭐 이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질소가 그거보다 더 들어가야 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1.5대 1대 1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질산칼슘에 질소의 룸을 남겨놓은 맞아요. 그런 선택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정리 좋다. 네. 정리 좋아. 막 딱 그 얘기예요. 네. 네. 제가 할 얘기 다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그 밑거름은 그러면 지금 우리 벌써 MPKCA까지 끝났어. 네. 그죠? 근데 여기서
굳이 조금 욕심을 낸다면 뭐 밀양온소까지는 안 갈게요. 네. 밀양온소는 정량 잘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배추는 특히나 붕소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십자가까지 그것도 얘기했으니까 밀양온소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밀양온소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다량원소 중에 마그네슘 황 네. 배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엽채류잖아요. 네. 색깔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마그네슘이 어떻게 안 중요하겠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마그네슘. 당연하죠.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황도 뭐 이런 인경체류, 그러니까 양파 마늘의 향미를 되게 많이 좌지우지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알리신 때문에 배추 쪽도 마찬가지로 황이 풍미를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네.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 게 황 자체는 질소랑 비슷한 기작으로 아미노산의 전구체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결국에 아미노산이 잘 만들어져야지 색도 잘 만들어지고 그렇죠. 맛도 잘 만들어지고 향도 잘 만들어지고 맛있는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복합비료 형태 마그네슘이랑 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이제 질소 중요해요, 인산 중요해요, 칼륨 중요해요, 황 중요해요, 마그네슘 중요해요, 칼슘 중요해요, 미량 요소는 알아서 잘 넣어주시겠죠? 이러면은 안 중요한 게 지금 하나도 없다로 이제 결론이 그 나는데 혹시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알죠? 지겹게 많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접근이 사실 농가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배추 질소만 주세요. 네. 좋아하시겠죠.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그런 유튜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유튜브들은 무조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질소, 인산, 칼륨, 황, 마그네슘, 칼슘을 비율에 맞게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여기서 하나 신경 쓸 거는 질소 대 인산 대 칼륨의 비율. 질소가 조금 더 높게. 그리고 네. 플러스로 질산, 칼슘 추가 투입. 네. 비율 자체가 조금 뭐 품목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제 기준으로는 복합비료 대 질산칼슘 비율이 한 2대1 네. 혹은 뭐 3대1 네. 요 정도의 비율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양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론 거기서 뭐 칼슘을 제외하고는 저는 NK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웃걸음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밑거름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1.5대 1대1 정도의 NPK가 들어있는 제품, 그리고 여기서 더 챙겨 주셔야 될 게 질산 칼슘을 꼭 챙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질산 칼슘하고 NPK 복합 비료의 비율은 2대1 혹은 3대1 정도가 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황, 마그네슘도 안 중요하지 않다. 뭐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뭐 몇 개만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농가분들이 이해하시기엔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황하고 마그네슘까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좀 양해를 해주시면. 마그네슘 결핍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마그네슘 결핍 사진을 지금 네.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보여주세요. 이게 마그네슘이 안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마그네슘 결핍 사진이 그러니까 밑거름에 NPK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사진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사진인데, 마그네슘 결핍 요거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밭 가면 이거 진짜 많이 봐요. 안 나오는 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근데 사실 이거 보고 아 이거 마그네슘 결핍이네 라고 딱 하실 만한 분들이 또 많지는 않으실 맞아요. 거예요. 네. 이거 볼 때마다 일소인가? 칼슘인가? 이거 끝에서 났네? 침수 피해인가? 침수 피해인가? 막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벌레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마그네슘 피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사진이고, 요건 이제 두 번째 사진입니다. 비슷하게 나오죠? 비슷하게 여기 이상하게 막 끝에서 나오는 것 같고 칼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것도 마그네슘 결핍이다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사진도 한번 볼게요. 요 사진도 결이 결국에 비슷해요. 입에 좀 색깔이 빠지고 좀 하얗게 변하는. 옆맥의 초록색은 유지가 되면서 네. 옆병 쪽도 좀 초록색인데 삼각형의 초록색이 남는데 그 옆맥 사이사이가 좀 백화되고 황화가 되죠. 네, 맞습니다. 이게 중엽, 노엽에서 시작돼가지고 신엽 쪽으로 갑니다. 나중에 그쵸. 다. 네. 이렇게 마그네슘 결핍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더 볼게요. 마그네슘 결핍이. 네. 요게 야, 이제 이건 헷갈리겠다. 진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게 약간 노균하고도 되게 좀 비슷해. 비슷해요. 근데 여기 뒷면에 곰팡이가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요거는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이거 오이에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갈색 모자이크 병인가? 맞아요. 이제 병일 수도 있지만, 요게 뭐 배추에서는 특히나 이제 노균하고 좀 비슷한데, 노균은 뒤를 봤을 때 곰팡이가 좀 있다라고 하면 노균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요것도 이제 마그네슘 결핍의 좀 일종으로 나타나는 정도다라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돼서, 배추에 굉장히 마그네슘 결핍이 만연하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그네슘도 중요하고 황도 중요하고 질소 인산 가리도 중요하고 칼슘도 중요하고
위량 요소까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때 영상에서도 다뤘던 게 기량작용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배추하시는 분들이 밑거름에 석회 엄청 많이 넣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웃거름으로 칼륨 같은 거 되게 많이 넣으세요. NK 많이 하시니까. 많이 넣으시니까 상대적으로 마그네슘이 좀 약간 흡수되기 어려운 환경이긴 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저는 연면시비 형태로도 배추하시는 분한테 많이 추천을 해요. 그러면 무슨 마그네슘이 좋을까요? 황산 마그네슘, 질산 마그네슘.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그 카테고리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그냥 마그네슘 액제. 네.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그런 기능성 액제 같은 거. 네. 이런 거 그냥 저는 그거는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소재가 그렇죠.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거 다뤄야 될 거고, 지금 용국 씨가 질문한 건 무기 중에. 네. 그러니까 마그네슘 들어있는 것 중에 좀 녹여가지고 사용하기 제일 편한 게 질산 마그네슘이랑 황산 마그네슘이니까 뭐가 좋겠냐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초중기 쪽은 질산 마그네슘, 네. 중후기 쪽은 황산 마그네슘을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 네. 그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한번 OX 퀴즈 다시 해? 아니요. 조만간?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예. 네. 초중기에는 그래도 질산 마그네슘, 중후기에는 이제 황산 마그네슘으로 공급하는 걸 추천하셨습니다. 아무리 고질소 작물이라고 하지만 이제 결국 이후에는 비절이 필요해요. 네. 네, 비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밑거름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NPK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NPK만 신경 쓰지 말고 다량 원소, 미량 원소까지 신경 쓰면 좋은데, 어쨌건 NPK 이외에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칼슘, 그리고 그 다음이 마그네슘, 네. 그 다음이 황 정도의 순위를 정하고 싶고, 네. 아까 전에 NPK랑 그 질산칼슘이랑 비율 있잖아요. 네. 이 비율에서, 그러니까 질소의 함량, 그 함량비를 좀 높게 가실 분들은 질산칼슘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거고, 네. 함량비를 낮게 가실 분들은 질산칼슘의 양을 늘리셔야겠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NPK에 비해서 N의 함량을 좀 낮추고, 네. 질산칼슘의 투입량을 좀 늘리는 농법을 선호합니다. 워낙 배추 쪽에 칼슘 결핍이 만연하기도 하고, 배추에 그런 칼슘 제품이 많이 사용돼서 좀 농경비가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제가 자세하게 이것까지는 평균 내서 통계를 내보진 못했지만, 그 농가들의 그 전원에 의하면, 농가분들의 피드백에 의하면 확실히 기비로 질산칼슘을 넣었을 때 그 칼슘 영양제 계통의 사용량이 그래도 한 30%? 네. 40%까지 좀 절감이 된다. 라는 그런 40은 큰데 그래도. 피드백을 많이들 해주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칼슘 영양제가 한 15,000원 정도 하죠, 한 병에. 맞아요. 근데 이제 칼슘제 10kg 구매하시면 저는 그 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가격 대비해서 비교를 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효율 차이죠. 효율 차이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차이 나서. 그럼요. 저 같으면은 밑거름부터 조금 칼슘을 넣어주는 게, 질산 칼슘을 넣어주는 게 좀 확실히 좋을 것 같다. 밑거름은 그리고 생략하지 못하는 로터리 치는 과정이고, 네. 이렇게 그 영양제는 생략할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농작업에 그런 자원이 할당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밑거름의 질산 칼슘 양을 좀 충분하게 넣어주시고, 칼슘 영양제의 사용량을 줄이시는 게 좀 맞는 농법일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구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릴 게, 그러면 이제 밑거름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생육기 정식 딱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뭐 비료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비료 관리 없이 그냥 물만 주거나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언제부터 추비를 줘야 되는 게 맞을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추 생육기를 뭐 그냥 90일 정도 보는 게 제일 무방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75일, 80일이면 그래도 속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그냥 뭐 80일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순간에 이 80일까지 키우는 이 간격에 과연 웃거름을 몇 번을 던질 수 있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사실 하루에 한 번 던지면 80번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잘게 쪼갤수록 좋은 거고. 근데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을 작형 최소한 가을 작형 혹은 월동 작형을 던지시는 분들께서는 미니멈 3번은 던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최소한으로 했을 때 3번. 미니멈. 네. 자, 미니멈 3번은 던지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것도 15일, 20일 간격으로. 네. 미니멈 3번은. 이거보다 더 욕심내셔가지고 간격을 짧게 가시고 양을 줄여서 4번, 5번 하시면은, 땡큐. 감사합니다. 잘 하시는 건데, 이거가 조금 귀찮고 농경비 투입하기가 싫으시니까, 뭐, 웃거름 1번. 네. 혹은 웃거름 2번. 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사실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완효성은 어떻습니까? 완효성. 배추요? 배추에다 완효성. 배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달 재배하잖아요. 2달, 3달 재배하잖아요. 근데 완효성 코팅 나오는 애들이 50일 코팅, 30일 코팅짜리 아니에요? 네. 그럼 왜 써요, 그거를?
아니, 이게, 그러니까, 다른 작물들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농법이긴 한데, 예를 들어 무슨 한 150일, 180일 키우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많잖아요. 아이고, 많죠. 많지, 180이라고 해서 고추도, 6달이야. 네, 고추도 거의 그렇게 하죠. 6달 키운 애들이 2개월 있다가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비분이 터집니다. 오케이. 이게 실험실이랑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케이인데, 배추는 2달, 3달 키우잖아요. 2달 있다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비분이 이제 터집니다. 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수확해야 돼요. 그렇죠. 네. 끈으로 묶어서 지금 결국 다 내구선. 그거보다, 그거 터질 때 기다리잖아요? 배추 얼어요. 배추 얼어요, 그거. 그럼 월동에 써도 됩니까? 월동? 안 돼요, 안 돼요. 월동은 왜냐면 그때 완효성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효성의 코팅이 벗겨지는 것은 결국에 함수율과 온도, 네. 지온인데, 맞습니다. 월동이면 함수율도 낮고 지온도 낮으니까, 더한 2달 점이죠. 걸릴 게 4달 걸리고 5달. 마찬가지예요. 수확할 때 터진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저는 배추 쪽은 완효성 제품이, 왜냐면 잡기가 빠르니까, 네. 재배일수가 빠르니까 그렇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되게 합리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맨날 이렇게 논란 생길 것 같은 그런 얘기는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이러고 있어. 야가 빠져가지고 정말. 예.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합리적인 네. 의견입니다. 예. 예. 근데 웃거름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네. 3번은 해주셔야 되고 네네. 그리고 네. 간격은 15, 20일 네. 그리고 정식하고 나서 그래도 저는 한 20일, 30일 있다가 웃거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게 본잎이 그래도 한 6잎 정도 네. 나왔을 때 이제 웃거름 하시는 게 네.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네.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활착되고 본잎이 전개되고 4잎 생기고 6잎 생기고 그런 거는 밑거름 그리고 모종에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 그렇죠. 동화 산물 자체로 충분히 그렇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웃거름 개시 시점은 6엽대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한 15일 20일, 네. 길면 25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네. 미니멈 3번 정도 녹걸음을 던져주시라. 네. 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린 게 밑거름으로 어느 정도 버티고 15일에서 20일 있다가 주고 15일에서 20일 있다가 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밑거름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지. 밑거름의 거의 비료의 양이 막 60%, 70%를 막 때려 박으시고 나 300평에 300kg 주시는 분도 왔어. 네. 진짜로. 고랭지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름이니까 생육 안 좋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사실 요거를 어찌됐건 생육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쪼개서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지. 근데 물론 이게 주시기 힘드시니까라는 의견도 있지만 어찌됐건 가을 배추나 이런 거는 강원도 쪽에서보다도 다른 쪽에서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강원도처럼 이렇게 산지가 아니니까. 산 비탈지가 아니니까 굳이 여러분들께서도 밑거름에다가 막 엄청 때려박으실 필요는 없다. 밑거름은 어느 정도만 하시고 웃거름에다가 좀 더 힘을 저는 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근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밑거름을 평소 주시는 것보다 줄이고 웃거름을 더 자주 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주시라는 얘기는 너무나 맞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놈이 나한테 완효성을 왜 물어봐. 야 웃거름을 더 자주 더 쪼개서 줘야 되는데 완효성을 왜 물어봐. 어차피 완효성은 안 되는 거잖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를 네네. 끌어내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완효성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그러면 하나만 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밑거름은 그러니까 줄일 필요가 있는 게 어차피 우리가 묘를 잘 키웠고 네. 그리고 고온기가 아닐 때 정식을 했고 물 관리 잘해서 활짝 잘했잖아. 그리고 웃거름을 던지는 시기가 그렇게까지 텀이 길지 않아요. 맞습니다. 유겹 전개되면 던지는 거면 금방이야. 그렇죠. 금방이니까 밑거름은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럼 봐봐요. 웃거름을 줬어요. 15일, 20일에다 또 웃거름 주고 그렇죠. 또 주고 네. 한 미니멈 3번 주고 수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웃거름 한 번 던진 걸로 이 배추가 생육하는 거는 최장 30일만 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렇죠. 30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배추야말로 배추같이 작기가 짧은 이런 작물이야말로 속효성 형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형태의 제품이 당연히 웃거름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맞습니다. 부분이 포인트예요. 네. 꼭 요거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니까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요거를 굳이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동어 반복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배추는 다음 편에서 아예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약속?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편에 무슨 우리 구독 구걸하지 말기. 네. 담담하게 하기. 네. 담백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드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결과가 왜 이러지냐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행육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경엽이랑 내엽이 있을 때 경엽이 자라는 속도랑 내엽이 자라는 속도는 절대 일정하지가 않아요. 물 배출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단수를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드남들입니다. 배추 마지막 시간 바로 하겠습니다. 농담하지 마. 네, 농담 안 하고 하겠습니다. 담담하게, 담백하게. 네. 네.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긴장돼. 네. 긴장돼요. 네. 그 배추 지금 저희가 정식하고 그 다음에 웃거름까지 살짝 얘기를 해봤는데요. 웃거름에서도 되게 중요한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결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구기의 앞과 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비료 관리, 그 부분에서 물 관리, 그 부분에서 연면 시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결구예요. 그렇죠. 예, 결국은 결구예요. 네, 맞아요. 네. 예. 농담 아닙니다, 이건. 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농담 아닙니다, 이건. 예. 아니, 어떻게든 그 시간을 잡으려고 하시네요. 편집점을 한번 짚고 가는 네. 거죠. 예. 그 결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구되는 시기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칼슘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결구가 되려고 할 때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 가운데를 보시면 칼슘 결핍이 진짜 눈에 많이 띌 때도 많고요. 그리고 그때가 왠지 모르겠는데 물이 또 그렇게까지 풍부하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칼슘 결핍이 저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거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칼슘 결핍도 사진을 제가 많이 준비해야 하는데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네, 요게 이제 안쪽입니다. 바깥쪽 아니고 이제 배추의 안쪽에서 아깝다. 예쁜데. 굉장히 이렇게 그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또 되는데 이게 예쁘게 약간 결구됐는데. 마그네슘 결핍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우리가 막 흰색으로 막 올라오는 거 마그네슘 결핍 같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안쪽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래서 칼슘 결핍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사실 이런 생리장애는 사진으로 판정하기 되게 어려운 게 그렇죠. 처음 발생했던 그 부위랑 퍼지는 양상을 봐야 돼가지고. 맞아요. 네.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칼슘 결핍에 가까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칼슘 결핍하고 아마도 마그네슘 결핍이 좀 같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이쪽 겉면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결핍이 온 것 같고요. 이쪽 안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칼슘 결핍이 조금 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굉장히 잘 결핍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붕소 결핍도 한번 볼게요. 이 시기에 또 하필이면 붕소 결핍도 잘 나요. 그래서 붕소 결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된 부위에서 여기가 좀 깨시무늬병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점이 박히다가 여기에 이제 아예 이렇게 고사되는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게 여기 농가분 전화번호 이위수미 씨 전화번호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흰색 부분에서 약간 거뭇거뭇하게 올라오면서 붕소결핍이 시작되니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붕소결핍, 칼슘결핍, 마그네슘 결핍 잘 일어나는지 그러면 이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진짜 관공서들 데이터 관리 진짜 못하지 않냐? 개인정보 이런 관리? 이거 농가가 올린 거예요. 스티커들로 살려주시고요. 네네네. 예, 진행해주세요. 예. 뭐라고요? 예. 요거에 꽂혀가지고요, 지금. 요거에 꽂혀서요. 예. 네, 이렇게 칼슘 결핍이 이렇게 잘 일어나는데요. 이 결구기 시기의 앞과 뒤로 그러면 우리가 비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연면식이 어떻게 주고 물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인 것 같은데 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칼슘 결핍이 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뭐 이건 분명한 현상입니다. 그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추론을 해보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죠. 자, 결구라는 건 결국에 뭐냐? 경엽이 내엽을 감싸는 걸 결구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공 모양 되는 거. 네. 근데 마냥 공처럼 통통 튀지는 않아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네. 바닥에 던지면 부서져요. 네. 여기 결구라고 하는데 그럼 결구가 왜 이러지냐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행육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경엽이랑 내엽이 있을 때 경엽이 자라는 속도랑 내엽이 자라는 속도는 절대 일정하지가 않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 큰 놈이 더 빨리 자란다. 경엽이 훨씬 더 빨리 자라죠. 네. 훨씬 더 빨리 자라니까 입이 휘어져서 감싸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안에 있는 애들이 더 빨리 자라면 네. 꿀처럼 자라야 되는데. 안에 있는 애들이 빨리 자라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네.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지겠죠. 그렇죠. 근데 밖에 있는 애들이 빨리 자라니까 이렇게 오므려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밖에 있는 애들이 빨리 자라는데 밖에 있는 애들이 빨리 자라는 걸 더 빨리 자라게 할수록 결국가 촉진되겠군요. 그렇죠. 그럼 밖에 있는 애들을 빨리 자라게 할 수 있는 애들이 필요하네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물. 그렇죠. 물이 들어가야 빨리 자라니까. 네. 네. 물이 들어가면 빨리 자라는 애들이 더 빨리 자라요. 그렇죠. 웃자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못 자라잖아요. 그렇죠. 웃자람 빨리 자라는 애들이 빨리 자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빨리 빨라지시네요. 네, 빨리 자라는 게 웃자람이니까 네. 물을 많이 주면은 결국가 촉진되는 겁니다. 여기서 네. 바꿔서 말하면 아직 다른 얘기 할 것도 남긴 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수분 공급, 관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구를 시키기 위해서 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일단. 네. 저희가 이 배추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배추의 물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굳이 하나 꼽자면 1등이 결국이고 네. 2등이 활착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머지 생육기도 결국에 엽채류니까 잎채소니까 다 중요하긴 하지만 대량의 물이 많이 공급돼야 되는 시기 그리고 물 공급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기는 바로 결국의 활착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소의 생육기에 비해서 30%, 50% 많은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로 물까지는 이해됐단 말이죠. 네. 그럼 물과 함께 빨리 자라는 애를 더 빨리 자라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질소, 질소 아주 좋아요. 그럼 하나 더 있습니다. 칼륨. 칼륨 오케이. 네. 끝. 하산하거라. 아, 또요? 더 경지에 올랐구나. 더 가르칠 것이 없다. 그럼 이제 끝났네요. 결국 되는 시기, 즉 웃걸음 시기죠. 웃걸음 네. 시기. 웃걸음 시기에 제일 중요한 양분은 뭐다? 질소하고 칼륨하고 물이다. 질소랑 칼륨이랑 물이다. 네. 물은 양분이 아니잖아. 네. NK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NK가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잘 들어가야 되는 맞아요. 양분 중에 두 개가 되겠네요. 요소만 주지 마시고 네. 그때 뭐 인산가리 좋다고 인산가리 주지 마시고 뭐 황산가리 좋다고 황산가리 주지 마시고 네. 황산 마그네슘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다고 황산 마그네슘 주지 마시고 제일 신경 써야 되는 웃걸음의 양분은 NK다. NK다. 물과 함께 NK다. 네. 여기에 플러스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빨리 자라는 애가 더 빨리 자라면서 결과가 이루어지죠. 네. 근데 빨리 자라는 애가 더 빨리 자라게 되면 생육적으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증산작용. 네. 이 증산작용이 빨리 자라는, 즉 경엽 쪽으로만 치중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 나오는 잎들, 내엽들, 어린 잎들 쪽은 증산작용을 잘 못하게 돼요. 맞아요. 증산작용을 못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물이 잘 못 가요. 그렇죠. 물이 잘 못 가게 되면 물과 함께 이동하는 칼슘이 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애가 더 빨리 자라는 웃걸음 시기, 그런 결구기가 되면은 칼슘 결핍이 내엽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그 칼슘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자라는 애를 천천히 자라게 하면 돼요. 그렇죠. 물 안 주면 되고, 네. 질소 안 주면 되고, 네. 칼륨 안 주면 됩니다. 네. 그럼 칼슘 결핍은 적어져요. 그렇죠. 그 대신 아무도 안 사가게 되겠죠. 그렇죠. 결국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로제트형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슘 결핍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칼슘을 더 넣어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슘을 오히려 그때 더 넣어줘야 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때는 칼슘 결핍이 만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라니까요. 네. 칼슘 결핍이 나오게 물을 주고 질소를 주고 칼륨을 줘야지 결구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배추의 상품성입니다. 배추의 상품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내엽 쪽에, 하필 내엽 쪽에 물이 안 가니까, 빨리 자라는 쪽으로만 물이 가니까 칼슘 결핍이 나왔다. 네. 그럼 이거는 결구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결구는 결구대로 잘 되게 하고 칼슘 결핍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칼슘을 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끝난 거예요. 아까 전에 웃걸음 뭐 준다고 했어요? NK 준다고 NK 했죠. 준다고 네. 했죠. 그럼 뭐 칼슘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NK 칼슘 줘야겠죠. 끝났어요. 하산해라. 경지에 올랐구나. 더 가르칠 것이 없다. 끝인 거예요. NK 칼슘을 주는데 근데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NK를 주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경합 쪽이 커지고 경합 쪽이 커지다 보면은 증산작용이 경엽에서 많이 일어나고 속에서는 많이 안 일어난다. 그러다 보면은 칼슘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좀 적어진다. 그래서 칼슘을 많이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말씀해 주신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게 그래도 연면 시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좀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연면 시비를 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연면 시비는 병행해서 하셔야 되는데 딱 두 가지 포인트만 봅시다. 네. 연면 시비는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칼슘의 절대적인 공급원이 될 수는 없어요. 네. 이건 무조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연면 시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한정적이고 연면 시비로 흡수할 수 있는 흡수량 자체가 뿌리에 비해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이건 흡수의 효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흡수의 양, 물리적인 흡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상에서 다뤘다시피 네.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밑거름부터 그리고 웃거름까지 칼슘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밑거름 쪽에 질산칼슘의 추가, 그리고 웃거름의 NK 뿐만 아니라 NK 칼슘의 추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슘의 연면시비는 필요합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밑거름에 칼슘을 넣어주니까 칼슘 영양제를 30%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40% 줄일 수 있었습니다가 그렇죠. 저는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칼슘 영양제 좋아요. 그렇죠. 칼슘 연면시비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슘 영양제, 칼슘 연면시비 흡수 효율도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1등 유기산 켈레이트, 맞아요. 2등 켈레이트, 칼슘. 3등 무기염류, 맞아요. 그리고 그 번외로 무기염류에 침투제 들어있는 건 1등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 말씀을 드렸다. 그냥 그 순위에 맞춰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얘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밑거름에 질산칼슘 넣어주시고 웃거름에 NK칼슘 넣어주시라 라는 겁니다. 가성비 측면을 저희가 따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찌됐건 연면 시비를 정말 자주 하고 연면 시비 하는 원료가 정말 저렴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매번 하시고 막 로봇으로 쏴주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매번 해주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재료 자체도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밑으로 칼슘을 계속 공급해주는 것이 이렇게 연면 시비 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줄이면서 생육을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밑으로만 넣어주세요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연면 시비만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훨씬 더 농경비도 세이브 되면서 생육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계속 저희가 이렇게 삥삥 돌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아, 정리 좋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질소, 칼륨, 칼슘의 연면 시비,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5가지만 좀 챙기면 될까요?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챙겨야 될 게 있을까요? 그 외에 챙겨야 되는 것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칼륨이 대량으로 들어가면 마그네슘 결핍도 나오게 되니까 마그네슘 좀 영양제도 좀 써주시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후기에 또 너무 추워지게 되면 냉해 입을 수 있으니까 칼슘제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뭐 이제 해조제도 써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네. 본질적으로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그것만 해주시더라도 그래도 평타는 네.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수확 전 20일부터는 조금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배추 같은 경우에는 물배추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단수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네. 그 농가분들께서 단수랑 절수를 잘 구분을 못하죠. 내가 봤을 때는. 그 아니면은 이게 좀 와전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네. 엽채류예요. 네. 상추예요, 상추. 네. 좀 큰 상추예요. 그렇죠. 좀 똘똘 뭉쳐있는 상추예요. 상추 20일 동안 물 안 주면 죽어요. 20일이 뭐예요? 3일만 안 줘도 죽어요. 그리고 수확 20일이면 꽤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건 단수가 아니라 절수 정도의 개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 아예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절수를 얼만큼 해야 될 거냐, 그 부분은 배추의 생육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 저희가 극단적으로 원래 주던 거에 반만 주세요, 원래 주던 거에 30%만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는데 뭐 반만 주시는 분들, 30% 주시는 분들 분명히 현장에 있습니다. 네. 있고 어쨌건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생육 20일 전부터는 단수가 아니라 절수다. 절수다. 네. 적게 주는 거지 네. 아예 끊으시면 안 된다. 배추 상추예요. 죽어요, 진짜. 죽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가분들께서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처음 키워보시는 분이라든지 뭐 텃밭농 같은 경우에는 물 주지 말랬어 하고 안 주시면 진짜 죽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키우시는데 꼭 도움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이제 다 했어요. 드디어 배추를 드디어 다 했는데 구독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부분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 좋습니다. 가져보도록 할게요. 밥 만들기부터 저희가 말씀드렸죠. 밥 만들기 할 때 석회 많이 쓰신다.
그 석회 많이 쓰는 거는 뿌리옥병. pH 교정을 통해서 뿌리옥병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요게 그렇게까지 또 현실성이 떨어진다.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약을 하셔라. 약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약 한 번만 하셔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pH는 약산성 정도로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맞추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 토양 검정 꼭 하셔가지고 석회 쓰는 양 조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6.5 넘으시면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요거 칼슘 많이 못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붕사 같은 경우에는 1000평에 1kg 주라고 말씀드렸고요. 십자가니까 꼭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묘를 이제 심을 때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는 또 잘 죽으니까 웬만하면은 좀 저온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온이라고 하면은 한 20도 정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됐을 때 심으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되, 대추 80일 키워도 잘 커요. 네. 키우시는 기간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프링클러 잘 돌려주시는 거, 물 잘 관수해 주시는 게 안 죽이고 잘 키울 수 있는 꿀팁이다. 요거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표기 활착기에 물 진짜 많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묘를 키우시는 분들, 묘를 키울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도장 방지, 질소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도장 방지 측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산 써주시는 것도 첨언 드릴 수 있겠다. 근데 그 인산은 폴리 인산을 쓰면 어찌됐건 더 좋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인산 같은 경우에는 침지를 하셔서 심으시는 경우들도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토 조건에 따라서 질소는 한 5% 정도 줄이시고 인산은 폴리인산 넣으시고, 맞아요. 그것도 안 되면 또 맞아요. 5% 줄이시고 폴리인산 넣으시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패턴을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키우시는 동안에 고온 다습하면 도장됩니다. 저온되면 색깔 빠져요. 색깔 빠진다고 해서 질소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순환입니다. 네,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아예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말씀드렸죠. 잘 키울 수 있는 습도, 잘 키울 수 있는 온도에 맞춰가지고 그 습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하이퍼 프레셔 DCP. 네, 맞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은 모잘록병이나 이꽃병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봄밭으로 갔죠. 이때는 봄밭 가면은 저희가 이제 미끄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렸더니, 질소 인산 가리의 비율이 질소가 1.5, 인산이 1, 가리가 1,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질산 칼슘 넣어줄 질소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맞춰준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저는 질소 비율을 조금 더 낮추고 질산칼슘을 조금 더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복합이 2, 그 다음에 질산칼슘이 1, 혹은 복합이 3, 질산칼슘이 1,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요것만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밑거름이니까 밑거름에는 황도 들어가야 되고요, 마그네슘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미량 요소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요거는 저희가 최소율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어쩔 수가 얘기했습니다. 없어. 어쩔 네. 수가 없어. 맞아. 네. 요거까지는 저희가 좀 다 챙겼으면 좋겠다는 게 진짜 바람이에요. 특히나 밑거름 쪽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밑거름 이후에는 또 이제 웃거름을 주는 간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웃거름 주는 간격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일 정도로 맞춰서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최소 3번은 줍시다. 최소 3번. 저쪽에서 더 자주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3번은 주자라고 말씀드렸고, 밑거름에만 너무 많은 양분을 쏟아붓지는 말자. 웃거름도 주셔야 되니까 오히려 밑거름의 비중을 좀 줄이시고 웃거름의 비중을 좀 늘려서 자주 시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웃거름 간격이 15, 20일이니까 완효성 제품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그 정식하고 나서 처음에 질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깨시무늬병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깨시무늬병 나왔을 때는 내가 좀 질소를 많이 주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다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생육기 같은 때는 저희가 이때는 물을 많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물을 많이 줘야 되지만 이제 처음에 활착할 때는 물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때 물 많이 주시는 거 꼭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이 같은 경우에도 물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뒤 상황 때문에 많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이 같은 경우에는 칼슘 결핍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시기고, 결구 같은 경우에는 외엽을 굉장히 빨리 성장시켜서 결구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칼륨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외엽이 커지면서 결구가 되는데, 이럴 때 칼슘 결핍이 안쪽에서 일어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저희가 칼슘이 들어간
NK 칼슘 제품을 웬만하면 추천드린다. 그것도 땅으로 추천드린다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 시기에는 칼슘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칼슘 연면 12제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8번 하는 걸 6번으로 줄이는 게 목표인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밑으로 칼슘을 넣어주는 만큼 연면 12는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수확기의 단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수확기의 단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일 정도 보시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 단수가 아니다. 절수다. 배추는 뭐라고요? 상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야, 배추, 김장 배추 할 때 절이는 게 물 빼려고 하는 거잖아. 배추 물 엄청 많아. 맞아요. 물 엄청 먹어, 배추. 네. 그렇게나 많이 물을 필요하고 하는 친구일 정도이기 때문에 좀 배추 같은 경우에는 물을 단수가 아니라 절수해 주시는 방향으로 50%, 30% 요거는 농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토양의 토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때 비가 얼마나 오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정확히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어찌됐건 물을 조금 줄이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배추의 맛을 위해서도 배추의 품질을 위해서도 좋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양 함수율을 한 60%, 70% 볼 때 절수기 됐을 때는 30%, 40%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토양 함수율은 말씀하신 대로 토성이라든가 강우랑 너무 연관이 되어 있는 인자라 물을 얼마큼 줄이세요라는 말씀 못 드리지 우리가. 네. 여기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 깔끔하게. 수고 많았어요. 네. 요 정도 했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다고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빼먹은 거 있으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되니까. 근데 나 이거 배추 같이 이게 찍었잖아요. 네. 6회차인가요? 네. 찍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건 농가분들이 아시는 내용도 많을 거고, 네. 조금 신경을 못 쓰셨던 내용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요게 최상의 관리 매뉴얼일 순 없어요. 아, 그럼요. 최상의 관리 매뉴얼이 되려면 진짜 좋은 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중상 정도를 가성비 있게 하는 농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 되게 훌륭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 되게 농가들이 이 우리가 물이라든가 양분 관리라든가 그런 거 외에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이 방제라든가 혹은 그러면 나는 모종 살 건데 네. 혹은 나는 그러면 배추 아예 그냥 파종을 할 건데 뭐 사면 돼? 네. 그러니까 품종 어떻게 고르면 돼? 품종 어떻게 고르면 돼? 아니면은 뭐 배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멀칭 뭘로 하면 돼? 그쵸. 혹은 약 이제 모잘록병 왔을 때 뭘로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전문가 집단이랑 너무 협업하고 싶어요. 네. 네. 연락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나오셔가지고 막 제품을 막 홍보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 아니죠. 우리 성격상 농가분들 도와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나와서 도와주시면은 되게 많이 좀 컨택하시고 이렇게 좋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 있잖아. 네. 예를 들어 배추에 봄밭 준비 전에 토양 개량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너 토양 개량인지 잘 알아? 잘 모르죠. 나도 잘 몰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전문가 집단이 분명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채널을 보는 농가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라도 좀 연락을 주셔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좀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다음에 또 협업할 때는 또 이런 재배력에 따라서 이때 이 사이에는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지금 또 만들면 되니까. 우리가 정리하면서 질소 과잉돼가지고 초기에 막 깨시무늬병 왔어요. 뭐 오히려 지금 뭐 습도가 너무 높아서 뭐 모잘록병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 여기서 그냥 딱 앉아 계시다가 모잘록병에는 이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해주면 얼마나 좋아. 우린 모르잖아. 잘. 그렇죠. 이거 앉아 계셨으면 좋겠네. 여기 자리 비워놨단 말이에요. 네. 연락 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어찌됐건 배추 여기까지 정리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작물별로도 하나씩 이렇게 컨텐츠 제작해가지고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시기에 근데 맞아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막 블루베리 해주세요 이러면은 블루베리 지금 사실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만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시기에 맞춰가지고 내보내려고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요. 그때 그 시기에 알맞게 하실 수 있도록 댓글 그래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주는 남자들 농대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